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소리가 꺼져 있어서 혹시 소리가 안 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채팅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알려주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계공학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조항진입니다. 오늘 포항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포항대 기계공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박사도 여기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좀 있다가 한 2년 반 됐네요, 벌써. 2년 반 전부터 지금 모교에 돌아와서 교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학생으로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학부생 때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마 작년에도 이런 온라인 데이터모임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입시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자리에서는 저희가 대답을 하거나 뭐 질의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관련돼서는 또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먼저 좀 알려주고요. 대신 그 외에 이제 포항대 기계과가 뭐가 특별한지 아니면 기계과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뭐 진로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공학과가 뭔지 학생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기계공학과 가면 기계를 잘 만져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기계공학과는 정확히는 기계라는 걸 어떻게 디파인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뭐냐? 저희가 얘기하는 기계는 뭐냐면 자연 생물체가 아닌 인공 구조물로 만들어진 어떤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을 하는 어떤 것을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작은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마치 움직이진 않지만 전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것도 기계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기계라고 하면 대표되는 로봇, 자동차, 비행기 등을 기계라고 합니다. 그럼 기계공학과는 그럼 이런 기계를 다루는 사람인가요? 정확히는 아니고요.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꼭 이 아이언맨 포스터를 한번 꼭 띄워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언맨에 보면 여러분들은 아이언맨 시리즈를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아이언맨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대학생이었어서 그때 이제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과 이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요. 그때 이 영화를 봤을 때 과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기계, 공학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계공학이지만 이 공학적인 요소에서 감명하거나 되게 관심 있는 게 다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전자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파 통신하는 거, 뭐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쪽에서는 그 UI 인터페이스나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뭐 재료과, 신소재과 이런 데서는 재료를 만드는 부분. 그럼 기계공학과는 어디서 열광을 하냐면 그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그 과정에서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절 모양을 따라서 인공물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을 걸로 예상되는 인간의 형태를 따라서 수트를 하나하나 조립해가는 그 과정이 물론 멋있기도 멋있지만 저는 기계공학자 자체로서 그 기계공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감명을 조금 그게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은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되게 많은 핫한 이슈들이 있어요. 뭐 AI,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고 로보틱스 나오면서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한다고 하는데 거기선 기계공학이 하는 일이 없지 않나요?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맨날 자동차 기계공학과라고 하더니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쓰면 기계과 더 이상 할 일 없잖아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 저는 요런 대비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딱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컨셉추얼 디벨롭을 할 때 자동차가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을 가상으로 그리고 이런 센싱이 필요해요 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실제로 그 차가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기계공학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에 나온 거를 컴퓨터가 아니라 현실 세계로 끌고 오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일이 기계공학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왼쪽 그림에 보면 막 소나처럼 초음파처럼 센싱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디텍팅하고 그걸 반영해서 차의 움직임을 조절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짰을 때 이거를 어떻게 디텍팅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있는 존재를 어떻게 디텍팅하고 이거를 반영해서 그 물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과정들은 기계공학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융복합 영역의 새로운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와닿게 움직이는 과정에는 모두 다 기계공학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하드웨어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 이런 입장인데요. 하드웨어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기계공학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딩으로 하는 일들도 기계공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현상을 모사하고 그거를 인터넷이나 아닌 그 컴퓨터나 디지털 트윈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 시뮬레이션 코딩 자체도 기계공학과의 영역과 결쳐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 찾으면 아마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4대 역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4대 역학을 기반으로 한 기계공학. 딱 들으면 되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4대 역학이라고 하면 사실 디테일을 아주 깊게 가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4대 역학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이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이동하거나 존재하는 현상을 모사하려면 최소한 4개로 분류된 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를 바탕으로 4대 역학, 4개의 분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고체, 그 다음에 이런 고체에서의 역학,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동력학, 그 다음 우리가 유체들이 움직이는 유체 역학, 그 다음 열이 전달되는 열 역학, 이 4개 역학인데요. 사실 이 4개 역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파생돼서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옛날 시대의 기계가 아닌 지금 저희 2020년, 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기계는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체 역학은 지금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고체 물질이 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돌리거나 누르거나 할 때 움직이지 않아도 그 안에 힘의 분포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뚝 부러질 수 있어요. 뭐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고체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력학은 그런 고체들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회전 현상들, 충돌했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옛날엔 당구 많이 쳐서 이 영상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엔 연력학. 연력학은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잘 안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가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에서 그 외 부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력학인데요. 연력학은 뭐냐면 열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열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열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열 에너지를 기반으로 저희의 엔진들 그리고 발전소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력학 그리고 마지막에 유체역학 기체인 유체들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현상들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배우는지인데 먼저 일단 저희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것들은 특히 포항대 기계공학과는 연구와 산업에
적합시킬 연구와 산업 목적으로 연구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연구 목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은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장기간, 뭐 한 10년 뒤든 20년 뒤든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기초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고, 산업에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면 당장 오늘날 미세먼지 잡는 것들, 이런 게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좀 내용을 보면 앞에 고체역학 얘기했는데요. 고체역학이나 유체역학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이오메카닉스, 의공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체가 움직이는 것, 인체 자체는 생명체죠. 하지만 만약에 팔이 없거나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기능이 없을 때 그거를 장기를 아니면 그 파트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온전히 기계공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션 자체를 그대로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체 모사 기술을 개발하는 기계장치 시스템이 있고요. 이 옆에 보여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열 유체인데요. 열이랑 유체 분야. 근데 그 분야 중에서도 저희가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mRNA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자, 모더나, 애가 mR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데 아마 어제도 기사가 나왔었죠. 뭐 모더나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뭐 언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생산하는 게 어렵냐면 되게 작은 유체들을 섞어야 돼요. 두 개 다른 유체들. 그거를 섞어서 인캡슐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에서 유체들이 어떻게 만나고 그 안에 있는 mRNA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셈블리 되는지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계공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한 분야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는 추상적인 설명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디테일로 김기훈 교수님께서 로보틱스 관련 소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저희가 언제나 얘기하는 발전소에서 전기 만드는 과정의 대부분은 기계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만들고 열을 다시 메카니컬 기계적인 일로 바꾸고 그 기계적 일을 최종 전기적 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열 유체의 흐름과 그 기계적 동력의 시스템의 변환 과정들은 모두 기계공학의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 디스플레이. 이게 디스플레이 광학 분야도 기계공학의 한 파트입니다. 조금 더 이따가 디테일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흔히 아는 얘기는 자동차. 자동차가 기계공학의 진짜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할 거예요. 전기차 쓰니까 내연기관 안 써서 더 이상 기계공학이 할 영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미국의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한국에도 뭐 좋은 연구실들이 많지만 미국의 예를 들어 이제 미시간주나 포드 생산 기지 옆에 있는 미시간 대학이나 위스콘신이나 이런 대학들을 보면 거의 100년 동안 그 내연기관 연구를 이제 기계공학에서 진행한 연구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연구실들에서 최근 뭘 하냐면 전기 모터에 대한 컨트롤도 그 연구실에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거 전기 컨트롤은 전자나 이런 데서 잘하는 거 아닐까요? 전자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과 자동차의 움직임, 이 힘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곳이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부에 대한 컨트롤까지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자동차에 쓰이는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센싱 시스템 개발도 기계공학의 큰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이랑 항공, 오늘 질문해준 학생들 중에서도 항공 관련 질문이 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움직이는 거동체 중에 가장 큰 베이클 중에 하나죠. 배와 이제 자동차,
유체역학, 뭐 동력학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기계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프로세스인데요. 공정 프로세스. 공정 프로세스 하면 되게 험한 일 아니에요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삼성전자나 이런 LG전자나 뭐 저희가 알아봤을 때 이제 센트리온처럼 약간 제약회사들도 기계공학자들을 뽑아가거든요. 근데 특히 삼성전자는 기계공학자를 되게 많이 뽑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그 설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뭐 다시 만들고 리파인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 영역이 기계공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도체 공장 설비를 만드는 것도 기계공학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고 그런 것 외에도 뭐 스마트 팩토리 디벨롭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3D 프린터랑 그 AI 프로세싱 등을 통합해서 좀 더 나아진 공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전은 팬시했고 지금은 거의 현실이 된 기술이죠. MEMS 기술. 저희 핸드폰에도 있는 그런 작은 센서들이 대부분 MEMS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작은 칩에 어떤 길을 만들고 거기서 유체들이 흐르고 시그널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작은 칩을 만드는 연구도 한 파트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있다는데 졸업하면은 대체 어떤 진로를 가지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포항국가대학교 기계공학과 기준으로 보여주는 진로 과정입니다. 먼저 저희 포항국가대학교는 사실 제일 많이 가는 건 대학원을 제일 많이 가요, 학부 학생들이. 근데 일단은 뭐 학부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경우에는 석사나 박사로 가고 그 뒤에는 뭐 그냥 취업하는 경우에는 뭐 회사들 창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몇 가지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화원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지난 5년간 BS가 학부, MS가 석사, PhD가 박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화원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들은 대부분 75%는 대학원을 갑니다. 근데 이게 꼭 기계과만 그런 건 아니고요. 화원과대학교 전반적으로 대학원에 대부분 많이 가는 추세고요. 저희가 연구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있고 마스터 그 석사 과정을 간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면 지금 여기 가장 많이 빠져 있는데 석사에서 다시 박사를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뭐 취업을 하거나 연구소로 가거나 교수로 되는데 사실 저희 포항과대학교의 지난 박사 졸업생 중에 27%가 지금 국내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전반적인 통계였고요. 여기는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는 사실 학부 때부터 알던 이제 후배인데요. 윤진성 대표의 약간 취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회사의 고객사를 3분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피투게더의 피투게더는 운동 선수들의 데이터를 해서 혹시나 스킬 빠진 것을 현재는 슈퍼티를 저희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팀에서 선수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리고 선수의 경기 선발 준비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피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유방할 것인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피투게더는 창업 2.5년 만에 글로벌 기술평가 1위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약 170여 개 팀이 저희 고객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등의 국가 단위의 파트너스에서 전체 리그에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모은 국가적 컨텐츠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포함군대 기계공학을 했었고요. 오늘 그 방에서 2022년 계속 대학원 수업을
학교를 열심히 졸업했는데요. 대학원 때 제가 배운 거는 한 가지 같이 계시던 수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아침 10시에 출근하셔서 수련집에 들어가서 저녁 10시에 나오고 그때부터 12시 1시까지는 리포트 쓰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걸 매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창업하는 게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창업하면 해야 될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서 절대적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질감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창업할 때 하루에 12시간, 4시간씩 일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혼자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창업에서 사업을 하는 장점을 좀 느껴볼 때 그런 것들에 가장 궁금한 박사과정 같은 진행을 하면서 헬스바이오메드라는 회사를 함께 다녔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모든 단계를 저희 다 같이 그 회사를 같이 이제 참여해서 진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게 됐어요.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면 거의 다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하겠습니다. 피투에더라는 회사는 오토바이오에 대해서 나와서 포항에 있던 다른 친구들과 작업을 해요. 피투라는 기술을 접목시키게 될 때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했었고요. 함께 아침이라는 하던 여러분들이랑 축구게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거기서 게임 같은 것들을 현실에서 실제를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해보지만 나는 마음을 어느 순간 하시다가 강하게 하게 됐었고요. 그대로 쭉 밀고 나갔었는데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양질의 데이터를 얻어내고 자격점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성장하고 데이터가 많이 모였을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소리가 아마 작게 들리거나 안 들렸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소리 공유는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시간 관계상 밑에 자막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대체할게요. 그래서 여기 친구는 이제 설명에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제 기계공학과 공학번을 나와서 이제 대학원 과정 중에서 어떤 창업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까 윤진성 대표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조금 기계공학이랑 가장 맞는 표현이 있는데 축구 게임을 좋아해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게임을 하다가 이걸 현실로 끌고 오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계공학의 본질이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기계공학인 사람들은 그냥 화면에서 뭐가 있는 걸로는 만족이 잘 안 되고요. 조금 더 진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한 친구가 있고 요 다음 박사도 제가 그냥 말로 조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 친구 하동원 박사는 똑같이 기계공학과 학부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그 바이오 프린팅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 관련 기술을 실제 인공 장기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게 많은데요. 홍대에서는 보면 물론 학부 다니다가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원 가서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완전히 졸업하고도 창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홍대의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하고 뭔가를 경험한 친구들이
뭔가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뭔가 모자란 걸 더 채워서 다시 나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학위를 마무리하고 더 실력을 쌓아서 시장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동원 박사도 사실 후배라서 많이 봤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학부 때 어려웠단 얘기예요. 학부 때는 힘들게 수업을 했었는데 대학원에 가서는 조금 더 뭐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와닿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대학원 졸업 후에도 창업에 대한 그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동원 박사 아마 밑에 자막을 좀 본 친구들은 보면 이 창업 과정이 꼭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학교 내부에 이런 창업을 약간 인커리지하는 프로그램들에서 선발되고 서포트를 받아서 좀 더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포항과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갖는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예전 자료인데 간단하게 보여드린 게 기계공학이 정말 다양하게 쓰여요. 어디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임원들도 보면 이제 기계공학과 출신들도 많고 하는데 뭐 기계공학과 출신이 되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제가 여기 한국에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돌아와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놀랐던 거는 요즘 기계공학이 취직이 안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받았었는데 가장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한두 번 받았는데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기계공학이 취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국에 계속 계셨던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는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학생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는데 최소한 기계공학은 우리가 쓰는 어떤 기계, 그러니까 이런 디스플레이조차도 기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쓰지 않는 정말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한 기계공학은 언제나 쓰이고 있어서 기계공학의 진로를 딱 하나로 보기보단 정말 어디든 쓰입니다. 어디든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스텍 기계공학과는 그럼 조금 더 뭐가 달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업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신입생들, 기획과 신입생들 1학년 때 실습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세그웨이로 중심을 잡는 것들에 대해서 센서, 모터, 아두이노, 뭐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로봇 균형 잡기 하는데 학생들이 이 얘기 처음 들으면 조금 기계공학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선입견이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센서, 모터, 아두이노 이게 왜 기계과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센서, 모터, 아두이노는 어느 과의 것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냥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든 쓰는. 공학자라면 누구든 쓰는 기술 중에 하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건 움직이는 운동체를 만든다는 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여기 있는 뭐 드론이나 뭐 모바일 로봇 관련돼서 만드는 작동 원리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드론으로 아마 풍선 날아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뭐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도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정말 기계공학에서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왜 기계공학이에요? 아까 기계를 정의할 때 기계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계는 사람과 다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는 어떤 에너지 자체를 인위적으로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전달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압전전자라고 압력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번 경험해보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온도차를 주거나 압력을 줬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과정들. 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수학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 외에 또 시스템 설계라는 수업을 듣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인위적인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설계, 죄송합니다. 시스템 설계는 앞에 새내기 관련돼서는 처음 1학년 때 입문처럼 맛보기로 듣는 과목이라면 시스템 설계는 기계공학과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 듣는 과목입니다. 즉 졸업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졸업할 때 만드는 작품이고요. 지금은 이게 원래 1년의 과정 동안 한 팀에서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저희 학생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 그 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잘 찍어 놓은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보이는 모든 기술들을 학생들이 학부 과정 동안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벽을 타는 약간 작은 운동체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비에이클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CAD 드로잉이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CAD 이 부품 하나를 산 게 아니고 이걸 직접 그린 거예요. 학생들이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저걸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힘이 받을 테니까 휠 거다, 부러질 거다, 떨어질 거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움직이려면 센서, 프로그래밍 당연히 필요하죠. 코딩은 기본 과정 중에 하나고요.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 코딩 하세요. 해요. 기본 과정 중에 하나니까. 물론 코딩 못하면 힘드나요? 코딩 못해도 할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코딩하는 일이 기계공학과의 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힘을 돌려서 만들려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3D 프린팅에도 추가 가공이 필요하면 저런 기계를 다루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졸업 설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모든 걸 불태우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친구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데가 그 학교예요. 학교 벽에다 대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보면 뭐 장기입니다. 장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알파고나 이런 바둑 시스템도 사실 보면 그냥 모니터에서 딱 바둑을 두고 마는데요.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거기서 끝나면 기계공학이 아니죠. 저희는 진짜로 장기판에서 장기가 움직이게 부품들을 지금 드로잉하는 CAD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지금 드로잉하고 3D 프린팅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립할지 파트 어셈블리 한 다음에 물론 이거에 운동하려면 모터들에 대한 것, 모터 달고 거기에 코딩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지금 있는 데가 아마 기숙사 휴게실일 거예요. 지금 기숙사 휴게실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확히는 이제 장기를 인식을 해서 자기들이 2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기계공학이 진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 동영상 보여드릴 때면 하는 포인트 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이 친구들 처음에 실패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인데요. 이게 장기화를 집어서 들어서 옮겨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면 아주 쉬운 일인데 사람이 아닌 인공 구조물이 하려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옮길 때 정확한 위치로 옮기고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할 때 이제 기계공학적인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영상만 보여주면 뭐 사람이 두면 그걸 자기가 알아서 인식해서 둘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요거는 조금 예전 건데 뭐 짧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큐브 솔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각형 통 자체를 전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각자 움직이는 파일들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 해야 이게 어셈블리 되는지 알고리즘 짜고 코딩화하고 양쪽 모든 팔을 돌려서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랑 물려가지고 어플로 시스템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 딱 큐브를 잡는 팔들 위치 이런 것 때문에 한참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 졸업하면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동력학, 연력학도 배우고, CAD 드로잉 하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AI 인공지능 관련 프로세싱도 배우게 됩니다. 기계공학과 행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원과대학교에 입학해서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뭐 여러 행사들이 있다는 거고요. 아까 연구 분야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할 약간 분야들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주신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리 공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제가 소리 들리나요? 이승철 교수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술이 기계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계공학 하시면 자동차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물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들끼리 서로 커넥티드 되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많이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계공학 영역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되어도 자동차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만약 고장이 난다면 부품을 갈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운전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스스로 자동차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그 연구되고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가 된다고 시대로 간다고 해서 기계과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이제 우리는 이제 설계, 디자인 관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우리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형상, 구조 해서 뭐 어떤 특정한 하중에서 견딜 수 있지만 최대한 가볍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제약 조건이 있는 것에서 저희는 설계를 메인으로 하고 그것을 이제 기계공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설계를 기반으로 제조 생산을 하게 되는데 생산을 함에 있어서 용이함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부품을 교체할 때 그 정비성이 뛰어나게 하는 상당한 많은 요소들을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설계 및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구조의 제품을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기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무엇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 환경, 공장인 거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기계공학적인 지식들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더 접목하여서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인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와 가상의 어떤 그 정보, 데이터 또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제조 환경과 공장을 더 지능화하고 스마트하게 운영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계공학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유체의 흐름을 다룬다. 유체의 흐름은 간단한 것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복잡한 것들은 저희가 손으로 해석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속도가 느린데 최근에 이런 수치적인 해석을 인공지능으로 보완하고 대체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도 좀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기계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접목된
접목되고 있고 접목되어야 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였고, 저는 이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계공학에서 우리 로봇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어서 진화된 로봇들, 이러한 성공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보는 동영상에서처럼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연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계과에 오셔서 이러한 많은 공학적인 챌린지와 어려운 점들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면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포항고등학교의 이승철 교수님이었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계공학 접목에서 아주 좋은 연구를 해주시고 계셔서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있는 내용은 옵틱스인데요.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대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틱스는 이제 광학,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광학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카메라 렌즈 아니면 뭐 실제 우리가 보는 이런 예전에 뭐 구글 렌즈 이런 것들 글라스 같은 게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센싱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에 대한 디테일은 저희 광학을 전공을 하시는 뭐 노준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좋은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광학이라는 거는 빛의 굴절과 그거에 대한 뭐 산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걸 컨트롤하는 기술인데요. 이 빛도 어떻게 보면 이 빛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표면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 보이는 바가 1 마이크로미터예요. 보통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한 수백 마이크로 두께라고 하니까 그거의 100분의 1이 지금 요 길인데요. 요 길이보다 더 작은 수 나노 정도의 막 스트럭처가 있으면 빛을 굴절하는 성격도 변하게 됩니다. 그럼 빛을 굴절하는 성격이 변하게 되면 두껍게 만들어지던 게 엄청 얇은 렌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이 과정들에서 그럼 기계공학이 하는 게 뭐예요? 광학의 일단 기본적인 산란과 굴절에 대해서는 기계공학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여기 지금 있는 이런 나노 구조, 마이크로 구조들 만드는 기술들 자체가 어디서 떵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기계공학이 그동안 기계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뭐 플라스틱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노하우들이 집적돼서 만든 기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기술들이 계속 리파인되고 발전돼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뭐 19년에 선정된 전 세계 탑 10 이머징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 타이니 렌즈를 만드는 부분에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조금 더 디테일은 저희 노윤석 교수님이라고 그 투명망토 개발 등으로서 이제 TV에 많이 나오셨었는데 그 노윤석 교수님께서 하는 연구들 중에 일부를 노윤석 교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광학 시스템, 뭐 카메라, 그다음 라이다라는 그 센싱 시스템, 왜 자율주행 때 뭐 테슬라는 적용 안 했고 누군 적용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라이다 센싱, 그러니까 빛이 갖다 돌아오는 걸 가진 이용한 센싱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이제 파란 롤 같은 게 뭐 윤숙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기존에 원래 기계 제조 공정에서 있던 기술들을 광학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이머징, 그러니까 가장 최신 기술로 다시 탄생한 하나의 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시큐리티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나 홀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가상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 디바이스를 같이 커플링 되잖아요. 이 커플링 되는 기술 자체가 조금 많이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센싱 센서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광학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메카닉스 매테리얼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마이크가 켜져 있나 봐요. 꺼줬으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냥 진행을 하면 메카닉스 앤 매테리얼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 4대 약학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고체, 재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인데요. 사실 더 가볍고 더 튼튼하고 하지만 그 만드는 과정조차도 경제적인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만드는 이슈는 어디든 빠지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비행기, 뭐 저희가 움직이는 이런 뭐 어떤 모바일 수트를 만든다고 해도 언제나 이런 게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는 뭐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형상을 변화해서 노면의 컨디션에 따라 접착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력하게 가다가 이거의 접착력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이걸 더 잘 멈추게 하는 뭐 이런 타이어 개발 시스템 뭐 이거는 3D 프린터로 만드는 로봇 로켓 엔진인데요. 이거 대체 왜 기계랑 이거 만드는 과정들이 열과 열 프로세싱을 통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구조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이거는 최근 한번 이슈가 됐었죠. 하이퍼루프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튜브 안에 그러니까 진공을 만들고 공기 저항을 줄인 상태에서 이동체를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 구조체를 어떻게 만들지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앞서 하동원 대표가 설명한 부분처럼 인공장기 부분도 당연히 그 장기를 만들려면 우리 코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장기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앞에 3D 프린터로 로켓 만드는 거 보여줬는데 이거는 아파트 짓는 겁니다. 3층짜리 아파트 만드는 거라서 꽤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열 처리 등을 통해서 고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서 기계공학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로봇 분야입니다. 저희 화원과대학교의 김기훈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서 이 부분은 공유하는 걸로 대신할게요. 안녕하세요. 무은재학부 학과탐색 기계공학과 로봇 분야를 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은재학부는 저희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김기훈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찍어주셨는데 제가 무은재학부 학생,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가장 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와닿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임의로 좀 편집을 해서 집어넣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과 김기훈입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 로봇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뭐 매체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이제 로봇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전까지는 그 연구실에서 로봇 연구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많이 열리게 되고 로봇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2020년 12월에 보면 현대 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금액이 약 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죠.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동차 회사가 이제 로봇까지 이제 사업을 넓히는 이제 계기를 보고 있고 상당히 기계공학자로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택배 상자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덤블링을 하고 아니면 구르기도 하고요. 춤도 추는 이런 영상을 보셨을 거고 상당히 그 첨단 기술을 확보한 그 로봇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 구글에서 샀다가 또 소프트뱅크에서 다시 샀다가 요번에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다시 인수를 하게 됐죠. 실제로 로봇 시장을 열기 위해서 좋은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란지 로봇 기술이 상당 부분 우리 실생활에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작업을 실패하는 영상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로봇이 실생활에 사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우리 연구실도 마찬가지고 로봇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휴머노이드를 예를 들으면 그 자체적으로는 로봇이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로봇이 잘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밸런싱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한테 택배 상자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택배 상자를 움직일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 기술, 그리고 로봇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택배 상자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알려고 하는 그 슬램 기술들이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 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뭐 센서, 뭐 지능 이런 컴포넌트 기술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로봇을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학과와 로봇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요. 위에 보이는 그 로봇이 앞에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제 센서들이 이제 있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앞에 사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안쪽에 그 관절마다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어서 이 로봇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그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있냐면, 첫 번째는 기구학,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구학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력학, 그 다음에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제어, 그 다음에 로보틱스 과목이 기계공학과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로봇은 수학을 상당히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지능, 메커니즘, 구동기, 액추에이터죠. 센서 기술들이 합쳐져서 로봇을 이제 움직이게 되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 팔이 절단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그 병원과 일한다 그러면 로봇 의수를 또 개발하게 되고요. 수술 현장에서는 수술 로봇으로 응용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농학이라든지 생물학자들과 함께 그 우리가 천연물에서 약물을 이제 뽑을 수 있고 약물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 기계공학과에 이제 그 로보틱스 연구실은 이제 두 군데가 있고요. 일단 그 로보틱스 연구실 정환균 교수님께서 계시고, 정환균 교수님은 그 로봇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근 30년 넘게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로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좋은 그 제자들도 많이 배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각막 이식 수술 로봇, 그 다음에 생체 센서, 그 다음에 미세 유체 제어, 그 다음에 AI를 포함한 여러 가지 로봇들을 개발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제 연구실인데, 뭐 뇌신호, 근육신호, 신경신호를 받아들여서 어떤 로봇과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바이오닉 인터페이스 기술, 그 다음에 고령자라든지 절단 환자, 그 다음에 걷기 어려운 분들한테 치료 목적, 그 다음에 생활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게 하는 재활 로봇, 수술 로봇, 그 다음에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스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보시면은 그 SF 영화에서 상당히 로봇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고스트 인 더 쉘은 202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상당 부분 기계공학과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융합 연구를 통해서 로봇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로봇에 도전하시면 이런 SF 영화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계공학과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로봇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기현 교수님 설명했고요. 네, 교수님한테 사실 받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있는 영화들이 학생들에게는 되게 오래된 영화겠네요.
되게 고전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분야는 이제 Thermal Fluidics 열유체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저희 열유체 분야 연구는 가장 처음에 시작은 그 스팀 엔진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워 플랜트의 터빈부터 파워 플랜트에 에너지를 태워서 열이 나오고 그 열을 전달해서 터빈에서 전달하는 전체 사이클 설계도 저희 기계공학에서 하고요. 그 기계공학 설계를 바탕으로 설비 설계도 저희가 하고 조건 평가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연료체가 사실 고등학생 때는 안 배우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기계공학에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기계공학에서 합니다. 열과 유체를 하는 거는 기계공학에서 하고요. 연료체 좀 어려운데 이거 뭐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저희 분야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캐리어라고 에어컨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처음 만드시고 지금 저희가 쓰는 모든 에어컨을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생각하면 돼요. 차가운 기체를 만들어서 더운 공간에 그걸 밀어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을 전달해서 식히고 그걸 이동시키는 그런 연료체 연구인데, 이게 에너지 연구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크리티컬한 거는 이제 그 온난화 과정에서 언제나 온난화를 줄이겠다는 여러 노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발전 과정과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그 트랜스포테이션 과정에서의 그 발생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게 이제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연료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중에 연구가 뭐 풍력 개발도 있을 테고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 개발도 있을 테고, 여기 ORC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저온의 열원에서 원래는 되게 버려지는 열원들이에요. 이런 열원들에서 다시 에너지를 뽑아 쓰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는 사실 동영상이 있을 텐데 이거는 Diese sind CO2-neutral, weil bei der Verbrennung 조금 nur so viel CO2 freigesetzt wird, wie 부러울 zuvor in der 거예요. Luft 지금 enthalten 나오고 wurde. 있는 게. 이거는 뭐냐면 Die 하나 gesamte 기술 중에 Prozess 하나인데, wurde unter realen Bedingungen demonstriert. 기존에 Diese 저희 Demonstration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물과 합성시켜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인 CO2를 빨아들여서 물과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촉매에 넣고 열 반응을 통해서 CO2를 메탄으로 바꾸는, 여기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수소를 만들고 CO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수소가 지금 과정에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CO2를 물과 넣고 어떤 금속 촉매와 반응시켜서 CO2를 메탄이라는,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천연가스의 가장 많은 부분이 메탄인데요. 이런 연료로 만들고 수소를 만들고 이런 약간 그러니까 어떤 화석 연료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제 실물과 좀 많이 다르게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 기획과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수소 생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열전 관련 연구예요. 저희 기계공학과 이제 진영규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 중인 하나인데, 되게 작은 온도차를 가지고도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이런 작은 전지를 넣어서 막 그 사람 뛰어서 온몸에 체온이 올라갔을 때 밖과 온도차가 생기는데, 그게 사실 온도차가 아주 작아요. 근데 그걸 연력학적으로 사실 에너지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데, 그 작은 온도차를 가지고도 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옷에 어떤 디바이스에 전기 공급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는 압력을 줘서 동력이 나오는 게 있었다면 이거는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손을 뗐을 때도 아직 따뜻한 게 남아서 이제 계속 도는 거고, 이런 데에 대한 연구도 여러 전 세계에서 기계공학에서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진영규 교수님께서 열심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분야는 기계공학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거의 실물로 존재하는 어떤 모든 시스템에 대한 인볼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저희 학부 학생들이 이제 설명하는 홍보팀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기획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그림이 친구들한테 대학생 생활이나 뭐 기획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기계공학과 설명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쪽 채팅창에 남겨주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약간 입시 관련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어서 그냥 기계공학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학생이 이게 IT 융합공학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창의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계공학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과랑 뭐랑 다르냐 많이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창의 IT랑도 뭐가 많이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연구 분야 자체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인공장기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장기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인공장기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건 기계과 거예요? 창의 IT에서 하나요? 아니면 생명과에서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그 인공장기든 예를 들어 뭐 AI 어떤 뭐 수소 에너지를 만들던 그떤 시스템에서 관심 있는 게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는 조금 더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고 아니면 움직임이라는 게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고체가 있을 때 눌렀을 때 어떻게 힘이 변형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열 전달, 유체 전달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기계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계과든 창의 IT든 나중에 졸업해서 만약에 인공장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단지 관심 있는 게 다른 것 뿐입니다. 좀 더 메인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관련해서는 여러 학생들이 물어봤는데 저희는 항공을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포항대 기계과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 하나를 딱 한다기보다는 좀 더 펀더멘탈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 우주를 뭐 개설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거라 정확히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항공 우주를 접근하는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화웅대 기계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항공 우주과나 예를 들어 조선과 이런 데서는 조선이란 어떤 시스템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계공학의 요소가 있기도 하고 전자공학의 요소가 있기도 하고 그 외에 그냥 다른 요소들, 재료공학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주든 항공이든 배든 그들이 그 기계공학과 공유하는 코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하나의 교수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교수님들이 하는 그 코어와 맞닿아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기획과에서는 그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ADD나 뭐 이런 데 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다 갔어요. 가서 항공우주 연구하는데 그게 항공우주과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그 항공우주과에서 기계공학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다른 저희 존재하는 지금 기계과에서도 충분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볼브해서 워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화홍대 항공우주과를 따로 만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저희 아마 화홍대 이건 전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렇지만 화홍대 보면 특정 10개과만 11개과죠. 창의까지 11개과만 있어요. 뭐 다른 학교들 막 스페시픽하게 막 반도체 공학과 뭐 이런 공학과가 딱딱딱 되게 작은 스페시픽으로 돼 있는데 화홍대는 그렇게 뽑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뽑는 학생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공학 전반에서 핵심하는 코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업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과가 특정 적합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는 비율은 복수 전공 비율이 아마 제가 여기 있었나요? 이거 여기 있네요. 이게 저희 학교에서 하는 복수 전공 비율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수 전공 비율인데 그렇게 복수 전공이 많지 않아요. 학교 전체에서 보면 많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복수 전공을 왜 안 하죠? 라고 하는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데 복수 전공이 꼭 필요한 게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전공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전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학교 전체에서도 융합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각의 학과의 특색을 특색도 가르치되 코어하는 부분은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안 만드는 연구는 아까 로봇 연구 등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장기를 만드는 부분,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책 같은 부분은 제가 추천할 만한 게 없네요. 이거는 책을 보고 하는다기보다 자기의 관심에 있는 것들을 읽는 게 좋겠죠. 학생들 개인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학생들이 잘 딜리버리 한다면 포항대만큼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을 안경 제작 관련 사업은 뭐를 잘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광학 분야가 기계공학에 있다는 것 정도로 대답을 할게요. 입시어갈 이게 뭐죠? 베르누이 관련된 얘기는 따로 공부를 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학생들이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학고, 일반고 이런 비중에 대해서는 학교 전체 입시 관련 소개에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획과 안에서는 기획과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다를 따지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자료는 화홍대 입시팀에서 설명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스텍에서 핵융합 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인 게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요. 핵융합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기계공학도 하는데 원자력공학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핵융합도 똑같아요. 핵융합이나 원자력공학이나 항공우주나 과의 이름에 어떤 스페시픽 타겟이 있다는 거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공학은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 포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라는 게 다른 과의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좀 더 제너럴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융합이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 되게 안에 내용이 많아요. 핵융합에 플라즈마 피직스가 있고 그 안에 재료, 초고온 온도를 제낄 수 있는 고온 재료 개발 아니면 초저온에서 그 초전도체 개발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기계공학에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물리과에서 하는 플라즈마 부분, 피직스 부분이 있고 그다음 재료공학에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근데 기계공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핵융합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핵융합 발전소에서 나온 열이 지금 지구에서 존재하는 열 중에서 가장 높은 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열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그때 열을 전달할 때 너무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이 발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전달해야만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전달 과정이 물을 끓이게 됩니다. 물을 끓이는데 물 끓이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라면 끓이는데 그 라면 그 물 끓일 때 얼마나 열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열 전달이 되는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고온의 발열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때 구조의 그 구조체들이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미음자 모양으로 이게 1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뒤에도 미음자 모양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구조역학, 이런 부분에 대한 고체역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과의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한 30% 되나요? 네. 기획과 여학생이 한 30% 정도 됩니다. 아, 이거 질문 드린 건 갑자기 사전 질문 중에 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뭐 여학생이 했던 질문 같아요. 뭐 무거운 기계 같은 거 옮기지 않냐. 그런 피지컬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공학과 사람들은 기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계를 만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기계를 만든 이유 자체가 몸에 자기 일반적인 신체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만든 거니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 몸이 꼭 아주 힘이 좋아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약간 그러니까 험한 기계를 다루기 위해 힘이 엄청나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한테 컴퓨터 고치라고 하면 화낸다 그러잖아요. 기계공학과 학생들한테 기계 고치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기계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서 만지는 걸 좋아하지 그거 고치고 맨날 수리하고 이런 학생들은 아닙니다. 뭐 되게 질문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냥 몇 개를 쭉쭉 훑어서 갈게요. 공학적 소양이라는 게 글쎄요. 뭐를 공학적 소양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를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계라는 거는 시스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타학과 타대학 기계공학과의 큰 차이점을 앞서서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한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또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화공대 기계학과가 강한 아까 연구를 스페시픽하게 몇 개 분야를 찝어서 설명해 준 것 자체가 그게 저희가 다른 과 학교보다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기계공학 화공대 전체가 좀 더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집중되는 연구 그러니까 집중되는 교육 인프라와 연구 인프라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대표 질문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로켓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로켓 관련해서 뭐 소재, 기계공학 이런 건데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전기차 개발해요. 어느 과가 적합한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기차 개발하는데 기계과가 하는 역할이 있고 전자과 하는 역할이 있고 컴퓨터공학과가 하는 역할이 있고 배터리 개발하는 화공과가 하는 역할들이 있죠. 로켓에 관심이 있다면 로켓에서 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스템에서 난 자동차가 좋아. 그게 아니고요. 자동차에 뭐가 좋은지를 좀 더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켓에서 어떤 부분, 뭐 발사체 디자인, 발사체라고 하면 그 이제 고체 연료 개발족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 고온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부분. 아니면 그거 다 됐고 뭐 우주에 쓰일 수 있는 게 중요한다기보다 어쨌든 그 고온에 있는 재료를 개발하고 싶어. 그거 재료를 로켓에서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다면 좀 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항공우주연구원 갑니다. 기계공학과에서 못 간 국책연구소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연구소에 다 기계공학과는 갑니다. 물론 생명만 하는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생명 세포만 하는 거긴 빼고요. 거긴 빼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끓이는 이유는 레이턴시 잠열과 여러 열 전달 현상 자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컨벡션 대류. 근데 그런 스페시픽한 전공에 대한 디테일 질문은 굳이 많이 대답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기계공학 하면 방위산업 관련 질문이 꽤 많이 나와서 요거는 직접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위산업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everything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 해요. 방위산업에서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A부터 G까지 신발 개발부터 그 전자전파 통신까지 그리고 로켓 개발, 뭐 탱크 개발 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지금 1시간 동안 기계공학에 대해서 고체 역학, 연력학, 이 연료체 역학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러면 그게 그럼 탱크면 탱크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에서 뭐를 기계공학은 하고 뭐는 고체 쪽에서 하죠. 이렇듯 지금 전 세계에 그냥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에 골자 하나의 공학에서만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부분 시스템 디자인 관점에서는 기계공학이 거의 대부분 인볼브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트럭처를 만드는.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이거는 앞에랑 비슷한 얘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동차공학,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과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 관련된 기계공학과 상관없는 것도 하는 게 자동차공학이고요. 기계공학은 자동차에도 활용되는 연료체, 고체, 그런 뭐 배터리 개발, 아니면 유체 개발, 구동 개발, 뭐 브레이크 개발, 재료 개발, 센서 개발도 다 하는데 그게 자동차에만 쓰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스페시픽하게 자동차공학은 조선학과, 뭐 원자력공학과 아니면 뭐 항공우주공학과처럼 타겟 인더스트리를 놓고 그 안에서 기계, 물리, 재료, 생명화학 필요한 것들을 다 종합한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공학, 전자공학 다 좋습니다. 뭐 특정이 어디가 더 좋을 건 없습니다. 참 개인이 어디가 관심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연력학 이용해서 엘사처럼 얼음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거는 네, 다 대답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기계공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기계공학이 분야가 되게 넓어요. 뭐 제가 고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제가 아닌 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고도 어려울 정도로 기계공학은 진짜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대답했던 대답 중에 하나가 기계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어떤 시스템을 실제 만들고 구현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구현을 우리가 그럼 진짜로 맨날 뭘 노가다해서 이렇게 만들기만 해요가 아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기계공학은 진짜 되는 물리 엔진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기계공학대 기계공학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